오늘날 많은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하고 또한 실패합니다. 스타트업의 실패 이유를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류대학의 경영학 교수조차 스타트업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4가지 요소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스타트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하는 스타트업의 평가 기준입니다. 첫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창업자는 목표로 하는 고객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직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시장의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차별화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기술력과 운영 능력입니다. 이는 제품의 개발과 판매 그리고 사후 품질 유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적용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판매 혹은 예약 플랫폼은 물론 재고와 배송을 관리하는 방법도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셋째는 적절한 수익 공식입니다. 판매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당연히 경영상의 비용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수익 공식은 현금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토대가 되기에 자금이 빠듯한 스타트업에게 특히나 중요합니다. 넷째는 마케팅입니다. 잠재적 고객과 소통하여 그들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은 잠재적 고객을 실제의 소비자로, 일회성 소비자를 충성스러운 브랜드 팬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 고객층은 장기적인 사업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타트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이를테면 창업자, 공동 창업자, 직원, 투자자, 전문 지식을 제공해줄 파트너 등은 반드시 위의 4가지 사항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때 비로소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2012년 3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졸업생인 알렉산드라 넬슨과 크리스티나 월리스가 퀸시라는 의류 스타트업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들은 독창적인 사이징 시스템을 통해 여성 고객들에게 딱 맞는 비즈니스 의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실제 꼼꼼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여성들이 샘플 옷을 입어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95만 투자금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초기의 사업은 그럭저럭 유망해 보였습니다. 봄에 해당 브랜드의 의류를 구매했던 여성 가운데 39%가 가을에 추가로 옷을 구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퀸시는 겨우 1년을 버티지도 못한 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업자 2사람 모두 의류업계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였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록 일부 패션 전문가를 고용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겉보기에 넬슨과 월리스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월리스에게는 퀸시의 비전을 알릴 카리스마가 있었고, 숙련된 엔지니어인 넬슨은 분석에 능한 인물로 전략과 운영에 적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넬슨은 졸업 이후 에르메스에서 일하며 재고 최적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패턴 제작, 샘플 제작, 기술적 디자인과 같은 의류 제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디자인을 맡거나 한 명의 생산 관리자만을 두는 만용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필수 지식의 부족은 여성복 사이즈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옷감을 잘못 주문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퀸시의 반품 비율은 넬슨이 예상했던 것보다 15% 높았으며 반품 고객의 68%가량은 핏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들에게 딱 맞는 비즈니스 의류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던 퀸시의 본래 약속과 어긋나는 것이었고, 이에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퀸시의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었고, 창업자들의 경영 능력이나 마케팅 기법도 나쁘지 않았으나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부족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 밖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한다면 지식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공동 창업자를 찾거나 필요한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식입니다. 혹은 적어도 적절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관련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학생인 수닐 나가라지는 데이트 매칭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시청한 TV 프로그램이나 자주 들은 음악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짝을 찾아주는 소프트웨어가 그것입니다. 이에 그는 트라이앵귤레이트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데이트 회사에 납품하였고, 데이트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프리미엄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적인 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연 데이트 회사를 찾거나 매칭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행동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환영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하는 대신 고객들이 자신의 서비스에 기꺼이 요금을 낼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성급하게 개발에 나섰던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데이트 상대를 찾기 위해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일은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하는 것과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기술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추천한 최적의 상대라는 이유만으로 딱히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이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나가라지의 소프트웨어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컸습니다. 그렇기에 데이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공개하려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데이트 매칭 소프트웨어는 겉보기에 그럴듯한 아이디어였지만 실제로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생각을 전혀 읽지 못했던 실책에 가깝습니다. 만약 사전에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이용자들을 조사하였다면 이러한 실책은 없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첫 단추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시장이나 고객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시제품을 만드는 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제품을 만드는 일은 투자자와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필수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첫째 단계가 아닙니다. 고객의 요구와 선호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아이디어와 제품 디자인을 조정한 다음 들어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2014년 린제이 하이드는 바루라는 애완동물 돌보기 전문 회사를 세웠습니다. 사우스 보스턴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애완동물 주인에게 미용, 산책, 놀이, 먹이주기와 같은 하이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작과 함께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는데 처음 사무실이 입주했던 건물의 애완동물 소유자 70%가 바루의 고객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초기 성공의 자극을 받아 바루는 빠르게 각지로 확산되었습니다. 우선 시카고에서 25개 지점을 늘렸고 1년 후에는 워싱턴과 뉴욕까지 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사업 확장에도 불구하고 바루의 재정 상태는 그다지 호전되지 않았으며 결국 2018년 2월에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역설적으로 초기의 빠른 성공이 사업 전체의 발목을 잡았던 셈입니다. 특히 사우스 보스턴의 얼리어답터들이 전체 시장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초기의 성공을 잘못 해석합니다. 주류 시장도 초기 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환영하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이드의 경우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곳의 애완동물 소유자 70%가 자신의 바로 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호응을 받으리라 여겼고 이에 공격적인 확장 경영을 하였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이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우선 그가 사업을 시작했던 사우스 보스턴의 건물은 비교적 새로 지은 것이었고 따라서 기존의 애완동물 돌봄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경쟁자가 비교적 적은 특수한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다음으로 초기 바루 고객 상당수가 촬영을 위해 보스턴으로 이주했던 할리우드 관계자로 이들은 돈이 많지만 시간은 부족하기에 기꺼이 애완동물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였습니다. 당연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자나 경영자라면 초기의 성공에 도취되기 전에 초기의 성공이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지, 얼리어답터들이 주류 시장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합니다. 바루의 경우 이를 하지 못했기에 무리한 확장과 실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특수한 시장에서의 성공과 주류 시장에서의 성공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특한 가구와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반짝 세일 사이트인 FAB.com은 유망한 스타트업으로 보였습니다. 창업자부터 일찍이 다른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였고, 펩을 위해서도 1억 7천만 달러가량의 투자금을 모은 제이슨 골드버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출범 후 12일 만에 60만 달러치의 제품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년이 흐른 뒤에는 유럽까지 사업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은 본가인 미국 사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졌고, 미국 인력의 80%를 정리한 데에 이어 4년 차에는 사실상 미국 사업 자체를 포기하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펩은 지나치게 빠르게 확장한 스타트업이 빠지기 쉬운 속도의 함정에 걸렸던 것입니다. 속도의 함정은 대개 인상적인 초기 성공과 충분한 투자가 결합될 때 나타납니다. 문제는 단숨에 넓힌 사업을 흡수할 만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펩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둘째 해에만 광고비로 4천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나 고객층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도의 함정에 빠지는 실책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스타트업이 확장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건실한지, 고객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한지, 예상보다 고객이 늘지 않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 자체가 신속한 확산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대규모의 신규 직원을 교육 관리할 역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혹은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확장할 각오를 가졌는지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경영진의 일과 스트레스를 크게 늘리기 때문입니다. 더욱 많은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일도 위험 부담을 높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으로 인해 시장 확장을 강요받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확장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확장이 패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위의 여러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닷앰퍼샌드보는 특정한 주제의 가정용 장식 세트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회사였습니다. 노련한 경영인 안소니 수후가 2013년 창립한 해당 기업은 이듬해인 2014년에만 1,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을 정도로 빠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폭발적인 수요는 창고와 배송팀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고, 이에 수후는 운영 담당 부사장을 채용하였습니다. 새로운 운영 담당 부사장은 훌륭한 경력을 지닌 인물이었으나 전자상거래 운영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업 자체의 성장 속에서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수후는 새로운 담당자를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2016년 9월 닷앰퍼샌드보는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담당 부사장에게 맡겨진 본래의 임무는 적절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ERP는 재고 추적이나 재고 정리 등의 작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운영 담당 부사장이 선택한 ERP로는 서로 다른 공급업체 간의 배송 시간 차이를 조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배송 지연이나 누락에 대한 고객의 항의가 빗발치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따라잡기 어려웠고, 이메일 응답에 10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시스템의 조잡함 때문에 직원들이 배달 장소를 알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배송 지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결국 속달 우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과부하가 걸린 기존의 시스템에 부담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겉보기에 닷앰퍼샌드보의 실패는 기술적 측면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운영 담당 부사장의 경험 부족이 패망의 길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공급업체 모델에 대응 가능한 ERP를 선택하여 운영하였더라면 배송 문제로 이렇게 곤란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스타트업이 점차 성장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적절한 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주마라도 숙련된 기수가 없다면 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를 고용할 처지가 되지 않는다면 유능한 중간관리직 경험자를 찾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몸값이 한층 저렴합니다. 샤이 아사기는 전기자동차를 통해 차량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진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 전기차 업체인 베터플레이스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거창한 목표와 9억 달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베터플레이스가 판매한 전기차는 겨우 1,50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도한 야심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아사기의 원대한 프로젝트는 실상 그가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에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일례로 전기차가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고객층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각지의 배터리 충전 및 교환소가 충분히 설치되어야 하며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협력도 적절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기업인의 야심만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아사기는 적절한 가격에 매력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사실 잠재적 소비자층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베터플레이스가 처음 영업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경우 전체 가정의 20%가량이 설령 가격이 조금 비싸다 할지라도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사기는 이러한 기대에 거의 부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면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 창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급진적 변화를 두려워하고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고객이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혁신이 예상된다면 우선 변화의 수준을 다소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로, 시제품을 만든 다음에는 반드시 포커스 그룹의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수정을 위한 방향을 알려줌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측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시장의 수요를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대신 정직하게 잠재 고객층을 파악하고 정확한 예측을 시도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실패가 곧 창업자의 인생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크리스티나 월리스의 경우 야심차게 준비하였던 여성복 스타트업 퀸시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꿈은 깨지고 좌절감은 깊었으며 빚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스타트업 업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뉴욕시에 위치한 교육기관인 스타트업 인스티튜트에 참여하며 재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교육 관련 스타트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로도 출강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실패가 장기적인 성공을 가로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실패의 순간 새로운 성공을 꿈꾸기란 쉽지 않겠지만 세계의 알을 따르다 보면 언제라도 재기의 기회는 있습니다. 실패를 맞이한 창업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알은 바로 회복입니다. 스타트업이 실패할 경우 대부분 재정적인 파산과 인간관계의 위기, 그리고 감정적인 충격이 함께 찾아오고는 합니다. 고립된 가운데 슬픔과 죄책감 혹은 수치심에 더욱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울함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지탱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좋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의 R은 되돌아보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추스려진 다음이라면 실패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장래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대개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을 이겨낸다면 실패에서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얻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재진입입니다. 놀랍게도 실패한 스타트업 경영자의 50%가량이 새로운 스타트업에 도전합니다. 물론 이전의 실패 경력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참고하여 한층 확실한 비즈니스 계획을 세운다면 실패의 경험조차 오히려 장래의 성공을 위한 값진 지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에서 한 번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성공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